근데 왜 정치쇼를 국감 중에 하겠습니까? 야당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지하십시오. 이 칼을 휘두른 자, 그 칼로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제1야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민주공화국에서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던 분들이 왜 저는 똑같은 또 사건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이제는 다시 정치검찰이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같은 사건. 예,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이 있는 그 기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 8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 이 씨는 당시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갔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바로 민주당사 8층과 10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갈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또 당직자들이 대거 또 지지자들이 대거 나와서 정치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8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다가 밤에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이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이 됐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씨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김용 씨가 받은 돈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지 요거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씨가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본부장에게 한 20억을 마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유동규 본부장은 그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하게 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는 천화동인 4호의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8억 원 정도를 만들어서 정민용 당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장이었는데 이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이 되고 이 돈이 다시 김용 당시 총괄 부본부장 선거캠프에게 전달이 됐다. 이게 어제 검찰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에서 결국은 자금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은 누굽니까? 이제 김용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처음 만날 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때는 예.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해서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을 2번 합니다. 8년 예. 동안에. 그 시장 시간 동안에 시의원을 2번 했고,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친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들어갔을 때 대변인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캠프의 부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뭐 20년 선거 직전에 출판 기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용 씨를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예, 적어도 실제로 김용과 측근이라고 뭐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해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고 또 실제적으로 뭐 나의 분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계속 그것이 해자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들어왔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은 그 시점상 이재명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한 이후에 예. 그 돈의 어떤 출처가 흘러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제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용 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자금을 받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오늘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보면 그건 뭐 정진상이나 다른 사람 김만배 얘기를 통해서라도 찔러도 하나도 뭐 이렇게 본인한테는 안 통하더라 이런 말로 표현해서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냥 뇌물인지 예. 아니면 정치 자금인지는 더 주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김용 씨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방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이 김용 씨가 현재 검찰에 체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좀 늦게 아마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구속영장이 신청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김용 씨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돈이 오갔다라고 하는 시기는 작년 4월에서 8월입니다. 그리고 이 김용 씨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거는 10월 초입니다. 그리고 출근을 뭐 3번인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사 안에 있는 이 민주연구원 김용 씨 자리에 정말 결정적인 돈이 오간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자료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건의 단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유동규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 제보를 한 그런 사건이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8억 원을 마련해서 전달했다면 계좌 추적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에서 단서가 시작되어서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 그리고 또 전달자 그리고 그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이제 김용 이런 구조로 돈이 흘러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진술뿐만 아니라 자금의 전달 경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김용 저분은 틀림없이 자신이 뭐 자백할 리가 없다고 수사기관은 보지 않겠습니까? 보강 증거를 하기 위해서 소지품이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다른 부수적인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해서 그 보강 증거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며칠 근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근무처에 소지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든 또는 뭐 컴퓨터든 노트북이든 여러 가지 이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체포할 때는 체포하는 현장에서 긴급 압수수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체포 장소가 좀 달라서 긴급 압수수색을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뭐 한 사람의 어떤 부패행위가 아니고 지난 대선 특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 원의 자금이 대장동 사건의 주모자들로부터 흘러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사의 단서와 그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언급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탄압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예,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김용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정도, 분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부터 건네받은 그 돈 8억 원이 선거 경선 과정에서 쓰였고 그 사실을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을 포함하여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4월에서 8월이잖아요. 예. 민주당 경선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4월에서 8월은 예비 후보 경선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본 경선까지 가는 쭉 과정이 있었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이 김용 씨가 맡았던 직책이 선대본부의 총괄 부본부장이었고 경선 이후에는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핵심 요직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돈이 그 김용 씨가 이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돈의 8억에 대한 용처는 개인이 쓰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본인이 하는 일과 연관된 분야에 쓰였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든 일들은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후보로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함이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핵심 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그렇게 추론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제 물론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안희정 옛날 그 대선 자금 사건 때 보면은 판결을 보면은 결국은 안희정 그 당시 모든 총괄하던 사람이 돈을 받긴 했지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그때 이렇게 판결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런 유사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당시 가장 오너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 사건 또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굉장히 이번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말하자면 공소장에 쓰거나 공소유지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한 정치, 야당, 그러니까 대선 주자에 대한 어떤 정적 제거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은 5번 언급됐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12번 언급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검찰의 표적은 김용 부원장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7억 한 4천만 원 정도가 전달됐다라고 하는 그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 김용 부원장은 절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 지금 4차장 얘기는 뭐 김용의 개인 사무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주연구원 안에요? 민주연구원 안에 상금 부원장 3명, 비상금 부원장 7명이 있는데 거의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책상을 같이 쓰는군요. 그러니까 책상들은 따로 있습니다만 비상금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쓰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작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만약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면 대선 후보 경선이기 때문에 캠프를 별도로 차렸지 않겠습니까? 당사에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또 10월 11일 날 임명이 돼서 11일, 그다음에 14일, 17일 1시간씩 3번을 왔다고 얘기하고, 사무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개인용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이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위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압수수색이 아니냐라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이제 다시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 때 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제가 볼 때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이 사건의 상징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나 뭔가 결정적인 것들이 민주연구원 안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데 거의 적은데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압박을 위해서 또는 제거를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까지 처음부터 출발해서 종착점 어디까지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증거를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개연성만 있어도 거기에 가서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이죠. 그런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중에 검찰의 대단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수사의 ABC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죠. 이게 8억이 그냥 김용 주머니에 들어갔으면 별로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돈이 8억이 종착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선 캠프에 자금으로 흘러들어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톨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종착점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좀 짚어봐야 될 여러 사안들, 쟁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사에 대한, 그러니까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유례가 없던 처음 있는 일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좀 짚어봐야 되고요. 김용 부원장은 선거 경선 자금이 필요했으면 딴 데서 돈을 구해올 수도 있었는데 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왜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와 관련된 천화동인 사호의 실소유주에게 이 돈을 부탁했는지 이 대목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뭔가 내가 너 뭔가를 해줬으니 너가 나한테 좀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사에 대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는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철 의원이 좀 정치 기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 이제 대선 자금 수사할 때 그때 압수수색 많이 했죠,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재정국장 캐비넷을 여니까 돈이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뉴스마다 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전부 다 공개도 하고 했었죠. 그리고 이 사안은 더군다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 건물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당사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가 민주연구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야당 당사가 무슨 사만시대 소도도 아니고 무슨 신성 불가침 영역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한 푼도 안 썼고 또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아니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본들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들어와서 수사 요원만 들어와서 요방만 압수수색하는 거니까 빨리 하고 가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하고 했으면 저런 문제가 그만큼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키워서 문제로 만든 것은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죠. 국정감사까지 중단하고 저기 몰려가서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뭐가 그리 겁이 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건 사실은요 저게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더군다나 여러 명이 때로 몰려서 저렇게 가면 사실은 저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인데 이 법이 너무 이제 저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피해가서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저 미국 같은 데서
저런 경우에는 전부 현장 체포를 하잖아요. 예. 우리도 사실 법이 너무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그 검찰을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 선대대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치외법권도 아니고 성역도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대검을 상대로 이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당연히 이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서 압수수색 부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대치 국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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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단독 회의는 안 되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0 합시다. 아니 국정감사하는 날 검찰총장께서는 선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사 침탈,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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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결국 검찰단의 뜻이 아니라 정부 여당과 그리고 그것을 사주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이 거칠게 반발하면서 법사위가 좀 파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좀 대검을 상대로 국감을 개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재원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 한나라당 당사를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결국 뭐 청와대 안으로 검사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최초가 아닌데 네. 왜 민주당은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예. 노무현 정부의 전 비서실장 이렇게 전방위적인 어떤 말하자면 저인망식의 어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기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정권 털기 수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 것.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칼 것을 숨기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좀 있으면 이제 뭐 정호용 외교부 장관, 아마 박지원 전 원장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조사를 10시간 정도 이상 받았고 이것이 그다음에 유동규가 출소하기로 돼 있는 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보복 정치를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뭐 핵심적인 그 집행, 즉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김용 씨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라든지 그것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 제기할 만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좋았던 방법은 뭡니까? 어제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았던 방법입니다. 사실은 어제 민주당이 국감을 중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철회했죠. 보이콧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철회했죠. 빨리 이제 철회한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김용 씨의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키워드를 보여줘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그것이 말하면 협조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의원들이 격앙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면 실제로 그럼 김용의 어떤 파일을 갖고 간다, 어떤 서류를 갖고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당에서 파악하는 민주연구원이든 당에서 책임자가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어제 박범계 의원이 사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에게 우리가 필요한 자료 우리가 갖다 주겠다, 제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담당 부부장 검사가 거절해 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제출을 하겠다. 과거 청와대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그 당사 부속 건물이 아니라 사실 별도의 공간인데 당사가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실 공동으로 쓰는 오피스에 공동으로 쓰는 직기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미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고 또 검찰이 이걸 증거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한된 공간에서 빨리 하고 나가라. 그랬으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김용 원장 부원장이 쓰던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적시해줬으면 됐을 텐데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에 김용 부원장이 쓰는 컴퓨터로 적시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제출을 얘기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은 약간의 인계철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건드리면 다 터지게 하는 일종의 우리가 부비트랩 놓을 때 인계철선하는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가버리면은 나중에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받은 적법한 수사조차도 이렇게 대응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대응 수위를 어떻게 또 높일 겁니까? 이 점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는요. 2006년도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 당비 재난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연평동 사무실에.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걸 다 막고 있다가 야간이 되니까 야간 영장 발부가 안 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충남 도당에 이걸 넘겨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충돌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임의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몰랐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파장이 올지도 분명히 알았겠죠. 그것도 국정감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았겠죠. 전 이런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그것도 당사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가 있는 건물 안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면 당사에 진입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 의도 왜 이 시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그것은 유동규가 왜 이때 와서 이불을 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유동규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아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를 하고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명백한지를 판사가 심사를 해서 발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보면 유동규의 진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돼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자꾸 뭐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왜 압수수색하느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왜 체포를 하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역으로 따지면 유동규가 지금까지 수사를 받고 그 단서 여러 가지 그 금품이 건너간 단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뭐 방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석방이 되면 그러면 수사기밀이 모두 누설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마지막에 미루다가 한 것으로 봐야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목적이 있으면 과연 지금 이 상태에 압수수색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지켜보면 충분히 근거가 나오죠. 바로 그 대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유동규는 검찰에 돈 받은 사실을 다 털어놓은 건가?
공교롭게도 검찰의 김용 씨가 체포되는 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그 다음 날인 오늘 유동규 씨는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유동규 씨 얘기 들어보고요. 정말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다 불었는지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모자 썼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유동규죠? 김용 부원장에게 타락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조선 자금이었나요? 대선 자금 조성 목적으로 죄송합니다. 최근 검찰이 유동규 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상한 좀 흐름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아까 중앙지검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유동규 씨는 확신을 가지고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라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회유를 한다? 제가 그 전체적인 과정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달리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과 달리 알고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수감돼 있는 남욱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최초로 파라곤을 만들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전달을 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에서 돈 받은 사실, 그리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다 자백을 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의심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유동규 씨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반대로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교롭게 만기 출소하는 날 이 모든 일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가 더 이렇게 유력한 해석을 어느 쪽에다 둬야 더 맞는 것인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뭐 그건 유동규 씨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유동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선 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지금 말을 못 하겠죠. 말을 할수록 자신한테 불리한 그 결과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낄 것이고, 유동규 씨는 아마 수감 생활 한 1년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아, 대장동 사건을 전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아니 그 이재명 지금 대표는 모른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를 대장동에 절대로 어떠한 관의 개입도 없었고 유동규나 남욱 저런 사람들이 모조리 나쁜 짓을 했는데 이재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동규가 가장 나쁜 짓을 한 게 되겠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 부분 결제를 해서 그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엄청나게 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유동규는 이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검사한테 자백을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신경의 변화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서 진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게 자신의 심경 변화일 뿐이지 이게 뭐 민주당 얘기처럼 피의자가 뭐 안에 국가기관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단 유동규는 자신에게 다가올 법적 책임을 최대한 면탈할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신경이 변하게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검사에게 털어놔서 이러한 사건들을 얘기한 것뿐이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일부 언론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최장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징역형을 조금 면탈하거나 아니면 감면받기 위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실시해서 검사에게 이 정치자금 이제 오간 내용을 털어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이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이 시나리오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우리나라 법제도는 좀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제가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수사도 검사로서 수사도 해보고 변호사로서 또 어떤 피의자 피고인들 좀 조력도 해보고, 또 제가 또
조사를 받고 재판도 받았어요. 다 해보셨군요. 예. 저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있는데 지금 유동규 씨 입장은 이렇게 프리바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의 상황이라면 없는 걸 지어내 가지고 제가 사실은 돈을 갖다 줬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돈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 예.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8억 원을 여러 차례 조달을 하려면 흔적이 있을 거거든요. 뭐 와이프 통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도 좀 오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 있다가 몽땅 갖다 줬다면 한꺼번에 20억을 갖다 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을 꺼내서 어디에 갖다 주고 하는 것이 아마 충분히 나올 것이고 작년의 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행적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CCTV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모든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유동규 씨가 또 부인을 하면 자기가 몽땅 먹은 게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몽땅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이것까지 해서 배달 사고까지 일으켜서 대선 자금 조달을 핑계로 해서 돈을 받아갔다면 뇌물죄가 또 되거든요. 일종의. 뭐 딜할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더 형량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그냥 전달하고 심부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김용 저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문제지. 아니 유동규 저 사람을 보고 무슨 뭐 회유 협박 이게 지금 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회유 협박을 해 두었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큰 검찰이 얼마나 큰 후과를 치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뭐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피고인으로서. 조사 피고인으로서 재판까지 다 받으셨던 무죄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 좀 아십시오. 다 해보신 분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유동규하고 검찰하고 뭔가 딜을 했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해석이에요? 뭐 한편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을 더 알고 있는 걸 숨기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심리적 압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뭐 어떤 방식을 쓰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만 여기서 핵심은 최근에 유동규 씨가 변호사 배석 없이 검찰과 자주 만났다는 것이고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남욱 변호사도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아까도 그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배석을 하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 오히려 이것이 김용 씨나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 쪽에 정보가 흘러가더라.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들어서 없었던 정보, 없었던 것이 조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없이 만나면서부터 내용들이 술술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조차도요. 유동규 저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변호인이 나의 변호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민주당 조직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호를 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변호사에 대해서 접견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지. 그거는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거죠. 수사기관에서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순수하게 당사자인 유동규 저 사람이 나는 변호인 접견 없이 조사를 받겠다.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회유와 협박이라고 보지 않고 제 얘기도 신경의 변화의 어떤 모티브가 지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술 신빙성 문제잖아요. 증거 저희가 모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남욱 씨 같은 경우 과거 발언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건데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 이런 얘기들과 지금 최근에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의 진술의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씨가 나오게 된다. 나오게 되면 모든 수사 내용들을 밝힐 거니까 그랬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원래는 6개월 전에 나올 수 있었는데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세 분을 추가 기소하면서부터 다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위례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에다가 구속 필요 의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보게 되면 왜 그 이전에는 구속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 하나하고 8억이라고 하는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8억으로 기소가 돼서 뇌물죄로 인정이 되게 되면 매우 형량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정치자금법으로 만약에 되게 되면은 형량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당 의심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본인이 돈을 받은 걸로 되면 8억의 뇌물죄예요. 징역 15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만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형량이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진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김용 부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받았다고 이제 쌍방간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사안을 놓고 정말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좀 갈리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김용 씨는 왜 선거자금, 경선 선거자금이 필요했으면 다른 곳이 아닌 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청을 했을까? 20억을 요청을 했을까? 유동규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정말 최악의 가정 상황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천대유에게 여러 가지 개발 특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의 대가성으로 20억을 요구한 것인지 요건 아주 최악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검찰은 근데 그 부분을 또 들여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김용은 선거 자금이 필요했은 저 7억 4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부탁을 했을까? 김용은 유동규와 200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알아온 아주 막역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두 사람 간에는 굉장히 신뢰감이 형성돼 있고요. 유동규 씨가 마지막 검찰 수사 받을 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김용 씨와 그렇습니다. 정진상 정무실장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의 개인적 신뢰가 굉장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용이 정진상과 정상 시장 아니네요. 그 유동규에게 돈을 부탁할 수 있을 때는 유동규가 돈을 마련해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서 있어야 되겠죠. 20억을 마련해 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확신이 서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이 없으면 그리고 돈을 구할 능력도 없으면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을 터인데 일단 그러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조달할 수 있는 실력이 있거나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돈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데 특히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작년 4월에서 8월이라는 거죠. 대장동 사건은 8월 말에 경기도의 어느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8월 말부터 대장동 사건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서 8월까지 돈을 받았다. 그리고 9월부터는 돈 받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을 본다면 정황을 본다면 일단 대장동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김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쉽게 유동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제 추론이기 때문에 뭐 해석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고 추론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이거는 뭐 우선 김용 씨가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8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일을 전제로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객관적 사실로 보면 어떤 초과 이익이 일정 정도 환수되었고 뭐 그 일의 과정 속에서 상당히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팩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을 가지고 지금 김용 씨가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전제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 한참 진행될 때 벌어졌던 많은 그 사실관계를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초기에 그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잠잠해졌거든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유동규 이름도 나오고 또 다른 분 심지어 이재명 당시 후보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돈을 맡겨놓은 곳에 가서 그냥
빨리 좀 조달해 와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이 느낌이. 예. 그렇다면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내지는 그 일부가 사실 유동규 또는 제3자 또 다른 사람의 소유임이 밝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뭔가 좀 잘못 판단하고 너무 많이 몰입하다가는 상당히 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을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근데 그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겠죠.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닙니까?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가장 상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론하게 되면 그건 합리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검찰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게 되면 되게 부당한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야당은 이 수사의 최고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추론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추론을 하시니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추론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전부 대통령실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한 거죠. 앞에 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은 이런 검찰 수사 상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왈가왈부하는 거는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은 듣는 분들이 각자 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개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우리 똘똘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결국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서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도 이재명 리스크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혹시 그것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까 대표로 나오지 마라. 그런 주문을 제가 했었죠. 이런 사태를 저는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대표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뭐세요? 그건 당에 이제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거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갈치 정치 발언을 했던 안민석 의원이 이제 갈치 얘기 그만하자. 이제 본인이 먼저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제 자꾸 당이 내란 분열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똘똘 뭉치자. 지금 당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안민석 의원 눈에는 또 서른 의원도 갈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는 굉장히 경선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당대표 경선 그렇습니다. 때부터. 예. 결국 이게 현실화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검찰의 무리한 정치 조작에 지금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인가요?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겠죠. 이제 검찰이 촘촘히 수사를 해서 그 수사의 결과가 물론 재판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와 때가 비슷하게 우연히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예컨대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서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일부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찬동함으로써 서서히 이재명 리더십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제 또 제가 눈여겨본 거는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당 앞에 모여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서른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낙연계라든지 또 이현욱 의원도 그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로 된 모습을 안민석 의원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파별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조금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씩 말하자면 드러나고 있다. 당내 분위기가 스멀스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게 저 대선 때부터 이미 서른 의원은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이 사건들 뭐 그동안에 쌍방울 관련된 사건부터 성남 FC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부터 뭐 모든 사건들은 대선 때 이미 모두 공개가 되고 다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거든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뒤늦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 맨날 그것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하나씩 단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예. 싶은데 그 상황에서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나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저는 저걸 칼치라고 하면 좀 너무 경량급이고 식인상을 하고 하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그런데도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 서른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